수잔 랭동 감독의 스프링 블라썸, 이게 영어로 그대로 한국말로 그냥 스펠링 그대로 썼어요. 어, 스프링 봄이고 블라썸 꽃이 피다죠. 봄 꽃이 피다 뭐 이런 거로 한국말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5살 때부터 각본을 쓰기 시작한 2000년생 수잔 랭동, 아주 젊은 감독이죠. 스프링 블라썸이 첫 작품이죠. 줄거리는 다음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상의 실증이 난 수잔, 마음껏 제잘거리는 학생이죠, 아직. 친구들 사이에 있음에도 교복 입고 다녀요. 이제 교복 안 입고 다녀도 교복 입은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다녀요. 이 친구들 사이에 있음에도 그녀의 세상은 조용하고 무료하다. 어느 날 그런 그녀에게 우연한 만남이 찾아오고 수잔은 극장 앞에서 영국 배우 라파엘 아르노발로와 분을 발견해요. 이 수잔은 감독이면서 주인공이죠. 수잔은 발로아도 자신 못지않게 권태로운 삶에 지쳐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염탐을 하죠. 발로아를 딱 보고 좋다고 생각해갖고 몰래 극장 들어가서 쳐보기도 하고 대화를 엿듣기도 하고 염탐을 해요. 그래서 알게 되죠. 라파엘 역시 수잔의 고요한 일상에 깃든 공허함을 눈치챈다. 그러니까 수잔이 접근해서 둘이 서로 이야기하게 되죠. 서로를 엮어주는 공통점은 동질감으로, 더 나아가 호감과 사랑으로 이어지며 수잔과 라파엘은 연인이 된다. 그러나 우연히 찾아왔던 사랑은 이내 위기를 맞이하며 강한 애착으로 엮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파엘이 아주 나이가 많고 수잔은 아주 어리고 그렇다는 거에 차이점이 있고, 이게 오마이뉴스의 요약이에요. 그 인터넷 검색으로 만난 이 오마이뉴스 기자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내용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수잔 랭동 감독의 데뷔작인 스프링 블러썸은 16살의 수잔이 35살의 라파엘을 만나 사랑의 싹을 틔우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16살의 봄이라는 뜻의 원제인 이건 불어예요. 세즈 팡땅. 세즈는 seize 움켜잡아라는 뜻이고 프랭땅은 스프링이에요. 그게 원제예요. 프랑스어의 원제인데 이 불어 영화죠. 충실한 감독 작품이다. 사실 작중 수잔과 라파엘의 관계처럼 나이 차이가 큰 연애와 사랑은 편견에 가득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연인 중 한 명은 성인이고 다른 한 명은 미성년자라면 순수한 사랑의 감정보다는 그 이면에 있을지도 모를 추악한 흑심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상식에서 나오는 판단이죠. 심지어 오마이뉴스 기자의 제목도 스프링 블러썸,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된다. 그런 식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가 주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 그 말로 지금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말로 전달하면 지금 이렇게 아주 상식적이고 좀 그런데 이게 말로 이렇게밖에 전달할 수 없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와 달리 영화를 실제로 관람을 하면서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나는 필자는 그거를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영화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영화는 그 내용을 말로 손쉽게 요약할 수 없지요. 그 관객이 자신이 오감을 통해서 그걸 경험함으로써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가서 오감을 통해서 그걸 특히 대형 스크린으로 몰두해서 몰입해서 그런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한 그게 영화라는 거잖아요. 영화 장르라는 거. 그거를 이 영화가 확실하게 강의를 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인데 이 영화에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라도 이 영화가 2020년 칸 영화제 공식 경쟁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젊은 여성 감독의 첫 작품인데도 왜냐면 이게 첫 번째 장점일 텐데 영화의 존재 이유, 레종데트, 영화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기에 이 영화가 영화계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교수의 영화 읽기 28로 이 영화를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영화라는 장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과업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영화가 왜 중요한지 그걸 알려주는 영화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스프링 블러썸이라는 영화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 그렇다기보다는 여기는 그 키스한 장면도 안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된다라고 정의될 수 있을, 응? 그렇게 제목이 나왔었죠. 이 기사에. 사랑의 눈뜨는 소녀적 감성에 관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래서 편견 가득한 시선을 받을 수 있을 나이 차이가 큰 연애와 사랑의 이면에 있을지도 모르는 추악한 흑심. 이런 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요. 그걸 생각할 여지도 안 줘요, 영화가.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의 감정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게 낭만적 사랑이라 아니라면 내가 소위 낭만적 사랑이라기보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돼야 하는지, 그죠? 그게 궁금해요. 이 사랑은 뭐지? 이건 뭘 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또 하나의 기사를 만드는데 마리 클레르 영화제 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백가경 컨트리뷰팅 에디터하고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를 만났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수장 냉동 감독의 속마음을 알게 했어요. 이 감독이 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소개를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아마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이니까 인터뷰가 서면 인터뷰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와갖고 뭐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귀한 자료를 보통 감독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깊이 있는 인터뷰보다 그냥 와서 말하면 너무 많은 인터뷰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어쩌면 이게 굉장히 귀한 자료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머릿속에 오래 남는 대사가 많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사가 있다면 하고 질문하면 첫째는 어떤 어른과 사랑에 빠졌어. 이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인데 수잔이 엄마한테 그동안에 쭉 가족들은 상상도 못하지 16살짜리 아이가 애들하고 놀러 다니겠지 왜 너네 놀러 다니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마지막에 수잔이 엄마한테 자신의 겪은 일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요 말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둘째는 이게 이제 나는 또래 아이들이 따분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잔이 또래 아이들하고 못 어울리는 장면이 그렇다고 뭐 왕따는 아니에요.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거죠. 수잔이 라파에게라 한 말로 스프링 블러썸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다. 이 두 개가 감독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감독이 굉장히 영화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 영화를.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내밀한 육체적 접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라파엘이 수잔에게 해준 목덜미에다 뽀뽀라고 그럴까? 키스도 아니죠. 뽀뽀 해주는 게 제일 굉장히 거기서 그 정도예요. 수잔이 그러니까 그런데 수잔이 나 어떤 어른과 사랑에 빠졌어 라고 엄마한테 고백하는 시퀀스 바로 뒤에 이어진 이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인데 그게 그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요. 물론 헤어지는 장면 같아요. 근데 수잔이 헤어지면서 아마 수잔이 라파엘한테 헤어진다고 통보한 것 같아요. 거기서 수잔이 라파엘한테 목덜미 키스를 해줘요. 발꿈치를 들고 어른이니까 크니까. 그러니까 어른의 행동 규칙을 잘 모르는 수잔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내내 거의 모든 면에서 라파엘의 인도를 수동적으로 따라야 했던 거죠. 어딘지도 모르고 뭐 다 첨부 가본다니까. 그런데 수잔이 먼저 나서 연극 배우인데 연극 극장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동네 극장인데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수잔이 먼저 나서서 과감하게 한 유일한 행위인데 그게요. 먼저 나서서 목소리 키스를 하는 거예요. 수잔 냉동 감독의 의도한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된다는 이 영화의 스토리의 주제가 어쩌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요. 이 순수한 사랑의 세계를 어쩌면 결정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몰랐을 소위 어른의 추악한 흑심을 그걸 라파엘이라는
어, 이 사람의 공헌이 크죠? 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스쿠터를 타고 가자 이제 데이트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라파엘의 제안에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난다고 반대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자는 발랄하게 걷고 밑에 장면에서처럼 그 옆에서 라파엘은 낑낑대면서 스쿠터를 끌고 가는 인상적인 장면에서 이게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수잔이 고마워했던 라파엘의 순수성이 여기서 드러나죠. 네, 만약에 라파엘이 타는 게 뭐 문제냐 그럼 탔을지도 모를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예,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남녀가 사랑에 빠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교류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게 재현이 영화적으로 재현이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수장 냉동 감독은 아주 뛰어난 연출 능력을 보여줘요. 이게 그 이 영화 한국어 포스터인데 한국 영화 포스터예요. 영화의 포스터 장면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한국의 포스터죠.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러운 이 여자 보면 여자는 남자가 끼워주는 그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걸 들어보라고. 근데 남자는 자기가 아는 노래죠. 남자는 아는 연극을 시작하는 노래니까 자기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그 영화만 소곡만 좋다고 나머지는 다 지겹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듣는 장면이에요. 여자가 듣고 남자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여자가 하겠죠. 근데 그걸 남자도 똑같이 따라해요. 음악을 실제로 귀로 듣는 수잔의 몸의 움직임을 따라서 라파엘이 마음속으로 말하자면 공명을 하겠죠. 그 똑같이 이제 나도 그렇게 느껴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실제 현실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영화니까 라파엘의 마음속 마음을 영화라는 장르의 특권이 뭐냐면 그걸 라파엘이 자신의 몸의 흐름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연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라파엘이 그냥 수잔을 보고 있다가 그다음에는 자기도 똑같이 동작을 따라해요. 눈을 감고. 이 영화라는 장르의 특권을 이용한 거죠. 라파엘의 마음속에 공명하는 실제 현실의 상황을 감독도 알라고 그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연출한 거죠. 영화라는 장르의 그 장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하고 똑같은 기조에서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둘이 무대에 서 있다가 실제로는 아무런 음악이 없는데도 두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서로 잘 알고 있는 음악의 흐름에 공명해서 같이 춤을 춘다고요. 그 사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그죠? 남녀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 가장 깊이 있는 교류. 그게 사랑이겠죠? 남녀 두 사람 마음 사이에 가장 깊이 있는 교류. 그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이 영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앉아다 하다가 그다음에 둘이 무대에 서서 몸을 서로 부딪히면서 몸이 서로 닿으면서 그리고 하는 춤추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편견 가득한 시선을 받을 수 있을 나이 차이가 큰 연애와 사랑의 이면에 있을지도 모르는 추악한 흑심 이런 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백가경 그 에디터는 숱한 로맨스 영화에 나올 법한 격정적인 포옹이나 키스씬은 없지만 수잔과 라파엘이 함께 추는 춤은 응? 둘만의 애틋한 언어를 솔직하게 들려줍니다라고 이 영화의 핵심 장면을 요약해요. 그리고 이 장면의 중요성을 수잔 랭돈 감독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확실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수잔과 라파엘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일상적 대화 중 도중 갑작스럽게 생경한 춤을 똑같이 추는 모습이 독특했다. 이 시퀀스는 영화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모든 것이라는 게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전에는 이제 수자는 노래를 듣고 있고 라파엘만 행동했는데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음악에 맞추어 정확히 같은 동작을 취함으로써 둘만의 관등적인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이 장면이 찍기 위해 라파엘을 연기한 아르노 발로와 나는 어느 때보다 멋진 팀워크를 자랑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몸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의 춤을 만들어냈다. 이 영화는 그 수잔뿐만 아니라 수잔과 함께 라파엘이 어쩌면 그 둘의 사랑에 공감하게 된 관객이 함께 경험하는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온 사랑의 확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영화죠. 사랑이 성공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아마 성공의 경험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을 주는 관람이었다. 이 성공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칙칙한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꼈을까 더 느껴요. 나 어떤 어른과 사랑에 빠졌어라고 16살 소녀 수잔이 엄마에게 자신의 겪은 일을 울면서 말하는 시퀀스. 그 뒤에 영화상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은 스토리라인을 쉽게 추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수잔이 라팔과 헤어지는 것으로 미뤄볼 때 엄마가 딸 수잔에게 당연히 사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 는 거를 설득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딸도, 이 수잔도 자신이 실제로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랑을 겪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파티 장면에서 특히 예술 감독이 자신의 무죄장치에 관한 철학을 길게 설명하는 파티 시퀀스가 나와요. 수잔이 그걸 대답할 줄을 몰라 하죠.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게 그 일부러 약간 지루한 장면인데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수잔이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런 하나의 느낌으로. 등에서 자신이 이 어른들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 그걸 깊이 느꼈겠죠. 그래서 울면서 아마 엄마한테 나 어떤 어른과 사랑에 빠졌어라고 엄마한테 고백하며 조언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조언에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풋사랑을 통한 16살 수잔의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영화는 수잔 블러썸은 뭔가 대단한 경험을 관객에게 줘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 영화 광고에 나온 것처럼 기발하고 낭만적이다라는 촌평이 나왔을 거예요. 기발하다는 단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질문이 그렇게 돼요. 영화 스프링 블러썸은 평범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 그 순수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러브 스토리 자체보다 사랑에 빠지는 감정에 더 관심이 있었다. 두 사람을 탐구하면서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극중 10대 소녀 수잔과 30대 남성 라파엘 사이의 플라토닉한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둘의 나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설정이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둘의 나이 차이를 뒀다는 거죠. 둘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공유하며 아주 강렬하고 순수해진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잔 냉동 감독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을 말하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잔 냉동 감독의 답변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 지금 말한 이 대답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두 개의 전혀 다른 개념을 한꺼번에 쓰고 있어요. 그 관객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 두 인물을 탐구하면서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은 관객은 뭐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낭만적 사랑을 당연히 관객은 생각하겠죠? 로맨틱 러브. 그러나 수잔 냉동이 영화 블레썸을 통해서 제시하는 평범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사랑은 전제돼 있고 따옴표 치면 그건 특별한 거죠. 그 영어에서 이렇게 따옴표를 딱 치면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보통 단어인데 로맨틱 러브죠. 그거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 뭔가 다른 로맨틱 러브가 아닌 그 사랑의 얘기라는 거죠. 감정을 다루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라는 이게 답변의 첫 부분인데 그 말 그대로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잔 랭동은 사랑의 기존의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 이 시대에 필요하며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터뷰 부분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것도 수잔 랭돈 감독의 연출 의도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것을 기존의 언어로 풀어서 말한다면, 즉 기존의 언어라는 건 기존의 그러니까 로맨틱 러브죠. 근대적 낭만적 사랑이죠. 그걸 풀어서 말한다면 10대 소녀와 30대 남성 사이의 플라토닉한 사랑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공유하며 아주 강렬하고 순수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 아닐까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죠. 뭐 플라틱 너브 뭐를 떠나서. 그리고 그것이 수잔 랭돈 감독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사랑은 전혀 다른 감정의 체계에서 비롯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알고 있던 로맨틱 러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잔 랭돈 감독이 감정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문장으로 이 영화의 이 부분의 답변을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수잔 랭돈 감독이 이 영화를 특히 스프링 블러썸을 이교세 영화 28로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영화가 감정을 다루는 영화라는 감독의 연출 의도 이거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다루겠다는 수잔 랭돈 감독의 연출 의도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첫째 지금의 시대가 기존의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계라는 점. 그러니까 기존의 낭만적 사랑 이걸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낭만적 사랑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계 자체 감정 체계가 제대로 그래서 권태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는 애들하고 못 어울린다고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통 여기서 끝나는 영화가 많은데 이 정도였다면 좋은 영화 이 정도였겠죠. 이게 놀랍다는 영화는 아닐 거예요. 기발하다, 놀랍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탈근대적 정동의 체계를 영화라는 적절한 장르를 통하여 구축해 보기 시작하겠다는 포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상황이 기존의 정서 체계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영화는 생각보다 많아요. 예술 영화들, 독립 영화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예술 영화라고 말하는 걸 보러 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그럴까?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까지 오면 이건 이제 그냥 독립 영화가 아니라 뛰어난 대단한 놀라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탈근대적 정동의 체계 여기서 사랑으로 표현했지만 그걸 영화라는 적절한 장르를 통하여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갈등하는 이 두 부분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이 수잔이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대화하거나 교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영화의 시퀀스들이 어색하게 접목이 돼요. 갑자기 끊어지고 갑자기 태도가 행동이 그러고 분명히 자연스러운 그냥 대화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수잔이 그 질문에 대해서 수잔이 사랑의 감정에 휩싸이거나 라파엘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는 장면에서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대화하는 교류장 장면들 영화 전체가 다 그런데 화면이 자연스럽지 않고 매우 급작스럽게 전환이 되는데 일부러 엇나가는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고 엇나가는 상황이 연출돼요.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그러니까 리듬에 쫙 빠져들지 못하게 해요. 정확하다.
인물의 리듬을 영화의 리듬에 맞췄다. 인물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리듬이 아니라 영화의 리듬에 종속시킨 거죠. 그러니까 수잔이 겪는 부자연스러운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관객이 보기에 거북할 정도로 매끄럽지 않게 일부러 한 거죠, 연출을. 때때로 새로운 사건은 고통을 안겨주고 그것에 직면한 인물은 막막하기 마련이다. 그죠? 이게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 두 남녀가 서로 공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이러한 감정을 영화의 리듬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확실하게 되는 거는 두 사람 사랑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근대적 낭만적 사랑을 대체할 수 있을 새로운 탈근대적 정동의 체계를 모색하려는 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하였기에 관객에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 아, 뭔가 새로운 게 환하게 열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편견 가득한 시선을 받을 수 있을 나이 차이가 큰 연애와 사랑의 이면에 있을지도 모를 추악한 흑심,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영화는 요새식으로 말하면 순수한 사랑의 감정에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는 이미 낡아버려서 그 효용성을 상실한 근대의 낭만적 사랑의 감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탈근대적 사랑의 정동인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공에 칸느 영화제도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수잔 냉동 감독의 이 영화는 감독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 이야기보다는 사랑 이야기를 빙자한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를 대체할 탈근대적 정동의 체계를 모색하는 사상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장면도 그렇게 안 슬퍼요. 그래서인지 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럼 청소년의 현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충실한 재현이 아니에요. 충실한 재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적해요. 질문에서 백 에디터가. 이 영화에는 동시대의 상징적 오브제가 뭐냐면 스마트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는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 현대무용과 연극, 오페라, 소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이상하게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향수를 느끼곤 한다. 그 영향인지 영화에 현대적 요소가 등장하지 않는다. 클래식한 예술가, 댄스, 오페라 등 순수 예술에 매료되곤 하지만 영화에서 의도한 바는 시대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상 이야기. 그래서 내가 사상 이야기로 시대를 초월한 장소에서 관객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그리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러려면 특정 시대상이 드러나지 않고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컴퓨터,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배제했다. 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나이일 텐데도 불구하고요. 이 젊은 감독에게서 거장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인류적 사태 앞에서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인류의 생태 위기를 구하기 위해 선구적인 지혜가 된 것처럼 이 수잔 냉동의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그 젊은 나이가 힘이 되는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정동체계 구축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영화를 직접 만들겠다고 처음 생각할 때는 언제였나라는 질문에 원래 꿈은 배우였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배우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꿈을 이루고 싶었다.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의 이야기로 내 역할을 써보자는 결심이 섰다.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가능할 줄은 몰랐다. 부담 없이 일기를 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썼다. 그러던 중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미장센이 마구 떠올라 직접 연출하기로 마음먹은 시기가 있었다. 내가 쓴 시나리오를 직접 연출하게 된 것은 필연인 것 같다. 내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배우와 감독 모두를 온전히 해내는 것만이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자기가 배우로 등장하는 거죠. 이제 확실히 알게 됐다. 이 영화 스프링 블러썸의 원제는 세즈 프렌땅, 그러니까 프렌땅은 봄이에요. 세즈는 붙잡아라. 영어랑 발음이 스펠링이 같죠. 시즈. 그러니까 봄이 꽃핀다. 스프링 블러썸. 영어 제목이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는 거는 이게 16살 소녀의 첫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붙였겠죠. 어? 그럼 스프링 블러썸이 맞죠. 했다면 원죄가 뭐냐면 봄을 붙잡아라 라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 철학적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철학적일 수 있을까 싶지만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 준비하려면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준비가 돼 있었을 거예요. 세즈 프랭땅이라는 원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근대적 감정과 정서체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빅토리아 시대인데 그때의 모토가 뭐였냐면 현재의 삶을 즐기자 카페 디엠. 그게 이제 하루를 잡아라죠. seize the day. 그러니까 오늘을 잡아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를 잡아라 그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오늘을 잡아라. 오늘밖에 더 있냐? 내일이 어딨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잡아라. 이게 의역하면 그렇게 돼요.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하루를 잡아라지만 카페 디엠은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구절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여기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일이 어딨냐?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자. 그죠? 그런 게 이제 seize the day예요. 거기하고 seize 같죠? seize 프랭땅.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이 깔베림이 굉장히 흔한 말이에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죠.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까르페 디엠이 새겨져 있는 해시계 사전이에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빅토리아 시대 이후 지금까지의 근대 사회의 일상생활을 지배해온 아비투스예요. 기본적인 어떤 삶의 습관이고 삶의 정서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잔 냉동의 이 영화의 원제 세즈 프랭땅은 즉 봄을 잡아라는 구호는 까르페 디엠 즉 하루를 잡아라는 구호를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상 이야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행동의 선구자 툰베리처럼 수잔 냉동에게는 현재 욕망 충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라는 게 현재의 욕망 충족이죠. 그죠?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의 욕망 충족을 하려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감정과 정서의 체계. 나 너를 사랑해 어디 가지 마 이런 거죠. 지금 사랑해. 그죠? 그런 거죠. 대체할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겠다는 저는 새로운 탈근대적 정동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이 제목 자체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인터뷰에 나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감독이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권태라는 감정을 공유한 두 남녀에 관한 이야기다. 그 권태라는 감정을 이게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죠. 감독의 정의를 존중하여야 해요. 괜히 심심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요. 미성년자와 그러니까 성인의 연애는 대체로 터부시한다. 그렇게 이번 영화의 감독을 맡으면서 특별히 신경을 쓴 점이 있나.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육체적 관계를 묘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색다른 방식으로 관능을 표현하는데 신경 썼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둘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다. 내게 이 영화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권태라는 감정을 공유한 두 남녀에 관한 영화다. 권태라는 감정, 지금의 기본 일상, 근대의 일상의 아비투스에 대해서 일상을 지루하게 느끼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자신을 재발견한다는 거죠. 이게 영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금지된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금지된 것은 없다. 내가 수잔을 연기할 때 오로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다만 시나리오를 쓸 때 수잔을 둘의 관계에서 주도성을 띠는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 했었다. 이를테면 수잔이 원하지 않으면 라파엘의 스쿠터에 타지 않고 먼저 사랑에 빠지고 먼저 사랑에 끝내는 것처럼 말이다.
로맨틱하고 정중한 남자, 그리고 강한 소녀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맨 끝에 뒤에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존재론적 쓸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게 이제 이 감독이 얘기하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 영화의 영어권 포스터는 바로 수잔의 권태를 표현하는, 아까 그 한국어 포스터는 둘의 공감하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거예요. 학생들, 옆에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막 신나게 수다 떨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다가, 여학생들이 수다 많이 떨죠? 이런 식으로 다 떨었는데 혼자 이렇게 딴데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왕따 장면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왕따시키는 거예요. 앉아서 책 봐요. 이 와중에. 사랑이 이 존재론적 쓸쓸함을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수잔 냉동의 정의가 바로 사랑에 관한 탈근대적 정동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툰베리가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지 모르는 것처럼 바로 이 지점에서 수잔 냉동 감독이 권태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근대의 감정과 정서의 말기 증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태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근대의 감정과 정서의 말기 증상. 그걸 이제 16살 소녀도 느끼는 거죠. 툰베리처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 수잔 냉동 감정이 말하는 것 같아요. 수잔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지루한 등하굣길에서 지역 극장 노천 카페에 앉아있는 라파엘을 자기가 먼저 발견하죠. 발견하였듯이 봄, 프랭땅이 왔는데 그것을 뭔가 포랭땅이 있다는 거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탈근대적 정동이 있다면, 에? 봄이 왔는데 그걸 움켜잡을 꽉 잡을, 시원으로 쥐어잡을 탈근대적 정동이 있다면 권태가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